안녕하세요. 조아나의 아일랜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6년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서 우리 한국인들에게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 배우 하영과 그의 가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시작해 볼까요? KBS 편스토랑이라는 프로그램이 카메라 앞에서 그 배우 하영이 본가 냉장고를 소개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메인 냉장고, 고기와 해산물용 냉장고, 빌트인 냉장고, 안방에 장류 냉장고, 김치 냉장고까지 모두 5대의 냉장고를 자랑하더라고요. 배우가 웃으면서 말해요. 내가 챙겨와도 아무도 모른다. 절대 모른다. 그리고 우리 집은 이런 거 안 먹어서 매일 썩는다. 참 화기애애한 장면이에요. 이 부유한 집안의 넉넉한 살림살이, 4대째 의사인 명문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4대째 의사인 게 왜 명문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4대째 의사인 명문가라는 집안에서 구김살 없이 자라난 예쁜 여배우의 미소. 그저 그런 예능의 한 컷이었죠. 이 장면을 제가 다시 꺼내온 건 그로부터 한참 후에 전혀 다른 문맥에서입니다. 하영의 본가 냉장고 안에서 썩어가는 음식은 이제 다른 것을 상징하는 의미가 되어버렸어요. 무언가를 오래 넣어두고 꺼내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재료였다고 해도 결국은 부패한다는 것. 그리고 그 부패는 반드시 냄새로 존재를 알린다는 것. 이 발단은 배우 하영과 정혜인이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 옥탑방의 문제아들이었어요. 최근 이 둘이 주연을 맡은 그 넷플릭스 시리즈 이런 역 같은 사랑 홍보를 위해서였죠. 하영은 자신의 집안을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증조할아버지는 일본에서 서양의학을 배워서 한양에 최초로 개원한 의사였고 고종 황제를 진료했다. 조부와 부친, 언니까지 의사인 4대째 의료 명문가다. 그의 목소리와 표정에서 굉장한 그 자부심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증조부의 이름이 안상호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꺾였어요. 그가 일본에서 배운 그 서양 의학부터가 사실은 조선의 돈이었습니다. 안상호는 1896년 대한제국 정부의 국비 유학생으로 뽑혀서 도쿄로 건너갔어요. 근대 의료 인재를 키우겠다는 나라의 투자였죠. 그런데 정부가 1904년 무렵에 그를 의학교 교관으로 불러들이려고 했대요. 안상호는 그 부름에 응하지 않고 도쿄에 몇 해를 더 눌러 앉았다고 합니다. 나라가 마련해준 학비로 공부를 마친 사람이 정작 나라가 자신을 필요로 할 때는 등을 돌린 거죠. 그와 함께 국비 유학을 떠났던 김익남 선생은 훗날 만주로 망명해 항일 독립운동에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같은 나라의 돈으로 같은 시기에 같은 공부를 하고 돌아온 두 사람의 삶은 그렇게 완전히 갈라졌죠. 1918년 조선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와의 인터뷰에서 안상호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일본 사람과 똑같다. 지금 조선 옷은 한 벌도 없다. 음식도 매운 것은 조금도 못 먹는다. 조선 사람과 그리 상종하는 일이 없으므로 불편한 것은 없다. 프란츠 파농은 식민지 엘리트가 지배자의 언어와 생활 양식을 완전히 체화해서 스스로를 지배자와 동일시하려 하는 심리를 분석한 바가 있어요. 나는 일본 사람과 똑같다라는 그 문장은 그 동일시가 안상호에게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백처럼 읽힙니다. 안상호의 아내 일본인 아내 이소코는 11년을 조선에서 살고도 자기는 조선말을 한마디도 못한다고 태연하게 말해요. 아이들이 조선 동무들과 자주 노느냐라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하죠. 집 앞이 바로 전찻길이기 때문에 단속해서 내보내지를 아니하므로 우리 집 식구들은 딴 세상에서 사는 셈이에요 라고요. 전찻길 하나로 만들어낸 딴 세상. 식민지 조선 한복판에 살면서도 조선인과 접촉하지 않도록 스스로 동선을 설계한 이 가족의 모습에서 저는 또 다른 담장 하나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96회 아카데미를 수상한 조나단 글레이저 감독의 영화 존 오브 인터레스트에서 아우슈비츠 소장 루돌프 헤스의 가족이 그 수용소 담장 바로 옆에서 정원을 가꾸고 아이들을 키워요.
담장 너머에 그 비명과 총성, 그리고 그 시체 태우는 그 연기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소리로만 새어 들어올 뿐 화면은 끝까지 그 평화로운 정원 안쪽만을 비춥니다. 횟스 가족의 담장과 이 안상우 가족의 전찻길은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불편한 현실과의 접촉을 원천 차단해서 이곳은 저곳과 무관하다는 감각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안상우가 말한 "불편한 점은 조금도 없다."라는 문장은 그러니까 적응을 잘했다는 고백이 아니라 불편함이라는 감각 자체를 스스로 제거해 버렸다는 고백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끝났다면 이 이야기는 한 시대의 해프닝으로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부패한 음식으로 가득한 냉장고 문은 한번 열리면 잘 닫히지 않는 법입니다. 이 하영의 증조부 안상우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동안 그가 1909년 이재명 의사의 칼에 중상을 입은 매국노 이완용을 살려낸 치료진 중 한 명이었다는 기록까지 발굴됐어요. 그리고 가장 무거운 소문 하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1919년에 고종 황제가 갑작스럽게 승하했을 때 그 조선 민중들 사이에는 이 시의 안상우가 총독부의 명을 받아 고종을 독살했다는 이야기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고 해요. 이 고종의 아들 영친왕의 비 이방자의 수기와 일본인 국내부 사무관 곤도 시로스케의 회고록에도 이 소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지는 지금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나라의 마지막 황제 곁에 그런 소문이 따라붙을 만큼 이 집안은 일제와 가까이 서 있었죠. 언론과 대중은 하영이 스스로 반복해온 이 4대 의사 명문가라는 서사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한 겹을 더 들춰냈습니다. 증조부 다음은 조부였죠. 안상우의 아들 그리고 하영의 조부 안부호가 국립 소록도 병원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이 추적됐고 소속사는 확인 요청에 그가 한센인들을 위해 헌신했다고 답했어요. 그런데 이 설명은 오히려 냉장고, 또 다른 냉장고의 문을 하나 더 열어버렸습니다. 안부호가 근무를 시작한 1949년부터의 소록도는 한센인 1191명을 대상으로 한 강제 정관 수술과 환자의 동의 없는 골수 검사 외에도 수많은 인체 실험이 자행되던 곳이었어요. 안부호는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의학박사 1호라는 기록을 가진 인물로 1949년부터 1953년 무렵까지 소록도에서 한센병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의 아들이자 하영의 부친인 안병문 원장은 바로 그 재직 시절인 1951년 소록도에서 태어났어요. 당시 소록도에서는 환자의 가슴에 침을 꽂아서 골수에서 나균을 검출하는 방식의 검사가 이뤄졌고 정관 수술을 받은 부부에게만 동거를 허락하는 정책까지 있었죠. 만약 임신을 하면 강제로 낙태하거나 태어난 아이를 부모에게서 강제로 빼앗기도 했습니다. 아이와 부모가 감염을 우려해 한 달에 한 번, 그마저도 선을 사이에 두고 목소리로만 안부를 물어야 했던 그 경계는 지금도 소록도 입구에 수탄장이라는 이름의 표지판으로 남아있다고 해요. 안부호 본인이 그 가해에 가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헌신이라는 단어가 정작 그 시절의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대중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켰을 뿐이죠. 이 논란이 커지자 이 하영의 부친이 직접 나서서 해명을 했어요. 일간스포츠와의 인터뷰였는데요. 이 하영의 조부 안부호가 항일 의지가 강했던 의친왕을 보필했다는 거였죠. 그런데 그 해명을 위해 인용한 책 한국의학의 개척자의 저자 정구충은 정작 본인이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이었죠. 그의 형 정구창마저 안상우와 함께 대정 친목회 평의원이었다고 합니다. 해명하려던 손이 오히려 협력의 그물이 얼마나 촘촘했는지를 증명해버린 거죠. 게다가 하영의 아버지는 경술국치를 설명하면서 한일 합방이 된 후라는 표현을 썼어요. 국가보훈부는 한일합방이나 한일합병 같은 단어를 일본이 국권 침탈을 정당화하기 위해 썼던 용어로 규정합니다. 나라를 강제로 빼앗긴 사건에 마치 두 나라가 합의해서 하나가 된 것 같은 이름을 붙인 것이죠. 철저한 가해자 중심적 용어입니다. 한일합방이라는 단어는 우연히 튀어나온 실언이 아니에요. 이 집안이 무의식 중에도 그 시대를 어떤 시선으로 기억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창입니다. 인간은 언어를 사유하니까요. 사회학자 스탠리 코어는 사람들이 불편한 진실을 다루는 방식을 문자적 부인, 함의적 부인, 해석적 부인으로 나눴어요. 문자적 부인은 아예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 함의적 부인은 사실은 인정하되 그 책임의 무게만 슬쩍 덜어내는 것. 해석적 부인은 일어난 사실에 아예 다른 이름을 붙여서 그 성격 자체를 바꿔치기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영 가족의 친일 논란이 불거지자 소속사는 맨 처음 사실무근이라는 문자적 부인을 했어요. 아예 없었던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엔 하영 조부의 소록도 병원 근무 이력을 인정하면서도 각종 만행에 대한 가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의학 발전에 헌신했다고 말한 건 함의적 부인이에요. 사실은 인정하되 거기 담긴 책임의 무게만 슬쩍 덜어낸 거죠. 이 하영 부친의 한일합방이라는 완곡어법은 해석적 부인이었습니다. 국가를 강제로 빼앗긴 사건 자체에 아예 다른 이름을 붙여서 그 성격을 바꿔치기 한 거죠. 흥미로운 건 하영의 증조부 안상우가 정작 친일 임명 사전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자귀도 관직도 받지 않았습니다. 중추원 참의도 아니었어요. 1927년 비교적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서 협력의 증거가 더 쌓일 시간도 없었다고 합니다. 사전은 대체로 눈에 보이는 보상, 즉 자귀와 관직과 훈장을 기준으로 명단을 만들었다고 해요. 안상우처럼 전문직이라는 조용한 자리에서 협력한 사람들은 그 그물을 그대로 빠져나갔죠. 이후 취재를 통해 좀 더 정확한 그림이 드러났습니다. 이 친일 임명사전 집필에 참여한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사무처장이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 안상우의 친일 행적이 대정 친목회보다도 앞선 19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밝혔어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자 경성에서 열린 추모대회의 준비위원회에 안상우의 이름이 올랐다는 것이죠. 그 후에 그는 조선총독부의 자문기구였던 경성부 협의회 의원을 지냈고 항일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동민회에서도 활동했다고 합니다. 방 사무처장은 이 행적들이 사전에 오르지 못한 이유를 관직이나 자귀가 없어서가 아니라 등재 기준이 요구하는 행위의 적극성과 지속성, 반복성에 다소 못 미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안상우의 친일 행적이 충분치 않아서 그 사전에서 빠진 게 아니라 기준에 살짝 못 미쳐서, 그 당시의 기준에 살짝 못 미쳐서 빠졌을 뿐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친일이라는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건 절대 아니라고 그는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필 8월 15일을 일주일 앞두고 터졌어요. 넷플릭스는 광복절 전날로 예정됐던 하영과의 인터뷰를 바로 취소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하영이 출연한 광고 영상 6편을 조용히 비공개로 돌려버렸어요. 함께 주연을 맡았던 배우 정혜인의 인터뷰마저 덩달아 취소됐습니다. 참 우연이라면 지독한 우연이죠. 하지만 저는 이걸 우연이라고만 부를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청산되지 않은 것들은 유독 우리나라에서 8월이 되면 이 사회의 표면 위로 떠오르는데요. 그게 이 나라가 아직 다 소화하지 못한 채 매년 같은 자리에서 되새김질하는 오래된 리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국에서 친일로 불을 쌓은 집안 대부분은 조용히 숨어 지내거나 아니면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스스로도 그 부의 출처 앞에서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살고 싶어서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영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대중의 애정으로 성립하는 직업, 배우가 되기로 선택했죠. 그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 하영이라는 배우 자신의 선택이었어요. 다만 확실한 건 그가 그 가족사를 자신의 이미지에 긍정적인 자산으로 얹으려 했다는 거예요. 지적이고 교양 있는 명문가 출신의 배우라는 이미지 말이죠. 그리고 그 이미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부를 물려받은 정도를 딛고 고종을 살피고 의친왕을 보필하고 한센인을 위해 헌신한 이 시혜적인 명문가라는 이미지까지 적극적으로 덧씌우려고 했어요. 이 나라에 좋은 일을 해온 집안이라는 서사로 자기들 스스로를 승격시키려 한 거죠.
그 시도는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나흘 뒤에 나왔어요. 그 논란이 불거진 이후 며칠이 지나서야 그 하영은 자신의 SNS에 자필 사과문을 올렸죠. 그동안 가족을 통해 전해들은 이야기로 증조부의 삶을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무지한 상태로 여러 자리에서 증조부를 가족의 자랑처럼 꺼내왔다는 것, 그리고 소속사의 사실 무근이라는 초기 대응조차 자신의 부족함이었다는 것까지 스스로 밝혔죠. 그런데도 여론은 풀리지 않습니다. 진심이었는지 아니었는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여러 겹의 부인과 번복을 거친 뒤에야 나온 이하영의 사과는 스스로 파헤친 무덤 앞에서 이미 늦어 있었습니다. 이건 대중이 악의를 품고 무덤을 파헤친 사건이 아니에요. 무덤을 먼저 연 건 하영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손으로 관뚜껑을 열어 보이면서 사람들에게 이것 좀 보라고, 우리 집안이 얼마나 훌륭하고 대단한지 보라고 말을 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 뚜껑이 열리자 그 안에서 나온 건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는 대체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곧잘 우리 삶이 한편의 드라마 같다고 하죠. 그런데 이번 각본만큼은 대중이 쓴 것도 어떤 악의적인 취재진이 쓴 것도 아니었어요. 각본을 쓰고 무대에 올리고 커튼까지 스스로 열어젖힌 사람은 바로 하영 자신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라면 이런 장면을 상상하면 이해가 빠를지도 모르겠어요. 프랑스의 한 여배우가 TV나 잡지나 이런 데 나와서 우리 집안은 4대째 과학자 집안이라고 명문가라고 방송에서 자랑스레 소개를 했는데 알고 보니 증조부가 나치 독일의 무기 개발에 협력한 과학자였다면, 독일의 한 여배우가 우리 집안은 4대째 의사 집안이라면서 인터뷰마다 가문을 내세웠는데 알고 보니 증조부가 끔찍한 생체 실험 전쟁 범죄에 연루된 의료계 인사였다면, 그 배우들의 커리어는 과연 무사했을까요? 하영의 이야기는 정확히 그 질문이 서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연좌제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난 시대와 핏줄을 하영이 고른 건 아니었으니 후손이라는 사실 자체를 죄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중의 사랑으로 존재하는 직업에는 최소한의 책임이 따르죠. 그 신뢰를 스스로 자산으로 삼으려고 했다면 그 자산의 출처를 검증할 책임도 함께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는 그 책임을 정면으로 배신했고요.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에는 상속된 사회적 위치가 능력과 성취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과정을 오인이라고 불렀어요. 이 4대째 의사인 의료 명문가라는 서사가 반복이 될수록 청산되지 않은 특권은 순수한 노력의 결과처럼 자연스럽게 다시 쓰였죠. 그 오인이 무너지는 순간은 대개 당사자가 그 서사를 가장 큰 목소리로 되풀이한 직후에 찾아옵니다. 배우 이지아 역시 조부의 친일 행적으로 10년 넘게 낙인과 침묵을 오갔고 뒤늦게야 정식으로 사과했죠. 배우 강동원 사례도 있습니다. 하영이 처음은 아니에요. 대체 이 땅에는 아직 열어보지 않은 냉장고가 얼마나 더 있을까요? 일본 언론들도 이 소동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후지TV 개건 해설위원 가모시카 히로미 교수는 한국에서 친일이 갖는 무거운 의미라는 칼럼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물의 조상에게 친일 의혹이 제기되면 그 덕에 자손까지 번영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한국 사회에 쉽게 퍼진다고 짚었어요. 이지아와 강동원의 사례까지 나란히 소환하면서 조상의 죄를 자손에게 지우는 한국 특유의 정서를 우려스럽게 바라보는 논조였죠. 그런데 그 우려 어디에도 이 나라가 그 청산을 스스로 시도했다가 자국의 협력자들 손에 총구 앞까지 밀려났던 역사는 단 한 줄도 없더라고요. 이건 참 이상한 장면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그만 좀 캐라고, 이제 잊을 때도 되지 않았냐고 말하는 건 말이죠. 1946년 뉘른베르크에서는 나치의 의사들이 인체 실험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연합군이 주도한 국제재판이었죠. 그런데 만주 하얼빈 인근에서 731 부대가 저지른 생체 실험은 종전 후에도 대부분 법정에 세워지지 않았어요.
미국이 그들이 가진 생체 실험 자료를 넘겨받는 대가로 이 부대원 다수에게 형사 면책권을 내줬기 때문이죠. 일본의 정치 권력이 그 단절을 피해간 사례도 있습니다. A급 전범 용의자로 체포됐던 기시 노부스케는 기소조차 되지 않은 채 풀려나서 훗날 일본 총리 자리에 올랐고, 그 지역구와 정치적 유산은 아들 아베 신타로를 거쳐 외손자 아베 신조에게 고스란히 이어졌죠. 아베 신조는 평생 그 전쟁 범죄자인 외조부를 롤모델로 삼았다고 공공연히 밝혔어요. 나치의 전쟁 범죄에는 국제사회가 지금도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같은 시간대에 아시아에서 벌어진 일본의 전쟁 범죄에는 유독 무디거나 광대한 잣대를 들이대는 경향은 역사학계에서도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문제입니다. 서구가 자신들의 전장이었던 유럽의 학살에는 예민하고, 자신들의 전장이 아니었던 아시아의 학살에는 둔감했던 셈이죠. 이 비대칭은 지금까지도 완전히 바로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대칭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해온 쪽은 다름 아닌 패망 후의 일본이었죠. 1990년대 냉전이 끝난 뒤 일본에서는 보수 정치인과 지식인들이 조직적으로 역사 수정주의 운동을 벌여왔어요. 정치인 개개인의 발언으로 시작해서 미디어와 잡지를 거쳐 나중엔 교과서 운동으로까지 번진 흐름이었습니다. 조선이 근대화에 뒤처져 있었는데 일본 덕에 발전했다는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도 그 흐름 안에서 자라났고요. 한국의 뉴라이트 역시 이 흐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수탈을 과장으로 깎아내리고 조선 총독부의 통치를 근대화의 발판으로 미화하는 그 논리는 안상우가 100년 전 매일신보 지면에서 했던 말과 놀랍도록 닮아 있어요. 나는 일본 사람과 똑같다 라는 그 한 문장이 100년의 시간을 건너 학술 논문의 각주로 옷을 갈아입고 돌아온 거죠. 이게 일본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자기 나라의 과거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사회일수록 그 실패는 반드시 다른 얼굴을 하고 계속해서 반복되어 돌아옵니다. 100년 전 친일을 청산하지 못한 한국에서는 46해 전 광주에서 일어난 일과 78해 전 제주에서 일어나는 일마저 아직도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광주를 폭동으로 규정한 현수막이 걸려 있고 AI로 조작한 가짜 신문까지 만들어서 유포하는 일이 지금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어요. 두 사건 모두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 보고서가 이미 나와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이 청산되지 않은 과거 하나는 계속해서 자리를 옮겨 다니며 새로운 부정을 또 낳습니다. 그 뿌리를 뽑지 못하면 우리는 아마 100년 뒤에도 또 다른 하용의 냉장고 앞에 서 있을 거예요. 그러니 가해자의 나라가 피해자에게 그만하라고 말할 자격은 애초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용서는 사죄와 배상이 먼저 있은 뒤에나 논의될 수 있는 것이지 잊어달라는 요청이나 명령으로 앞당겨지지 않아요. 기록하고 기억하는 일은 그래서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오래 이 사회가, 우리가 스스로에게 지워야 할 몫입니다. 1948년 갓 태어난 대한민국 국회는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세웠어요. 친일파를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한 기구였죠. 그런데 그 청산을 가로막은 뿌리는 정부 수립 이전 미군정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45년 남한을 점령한 미군정은 통치의 편의를 위해서 조선 총독부의 행정기구와 관료 조직을 사실상 그대로 이양받았어요. 공산 세력에 맞설 손쉬운 우군이 필요했던 미군정에게 일본에게 그랬듯 고분고분 말을 잘 듣는 친일 경찰과 관료들은 다루기 편한 인력이었죠. 그렇게 이승만 정권을 지탱하던 경찰과 군부와 관료의 핵심을 이미 친일 세력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1949년 6월 친일 경찰 출신 시경 사찰과장의 사주를 받은 군중이 국회 앞에서 반민특위 요원들을 비방하며 몰려들었고, 이튿날에는 반민특위 사무실로 몰려가 습격을 시도했어요. 국가가 세운 청산의 기구를 국가 안의 협력자들이 총구 앞까지 밀어붙인 거예요. 비슷한 시기에 반민특위를 지지하던 국회의원들은 북한과 내통했다는 혐의를 뒤집어쓰고 줄줄이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1949년 반민특위는 결국 해산됐습니다. 682건을 조사했지만 실형을 받은 이는 10명 남짓.
그마저도 대부분 이듬해 봄까지 풀려났어요.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를 비롯한 여러 역사학자들이 지적해온 대로 이 실패는 단순한 한 번의 좌절이 아니라 이후 독재와 국가폭력,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 엘리트 카르텔의 원점이 되었습니다. 역사는 승자에 의해 쓰인다는 말이 있죠. 이 반민특위를 무너뜨린 바로 그 경찰과 군의 핵심 인력이 이후 이승만 정권과 군사 정권 아래에서 국가폭력을 집행하는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광주 5.18과 제주 4.3이 지금까지도 부정당하는 밑바닥에는 이 청산되지 않은 그 권력이 자기 자신의 역사를 스스로 써내려간 흔적이 남아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친일 인명사전은 자귀, 중추원 참의, 관직 같은 이 눈에 보이는 협력을 기준으로 명단을 만들었습니다. 안상호처럼 관직 없이 전문직 안에서 협력한 사람은 그 그물을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었죠. 그런데 뉴스타파가 2019년에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확인된 친일 후손 1177명 가운데 가장 많은 직업은 기업 임원으로 32%였고 그 뒤를 대학 교수 191명과 의사 147명이 이었습니다. 노골적으로 자귀와 토지를 받은 협력자들은 그나마 역사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반면 학위와 병원과 진료실이라는 이런 조용한 자산으로 협력한 이들은 애초에 청산의 대상으로도 명확히 규정되지 못한 채 그 자산을 고스란히 다음 세대의 자격증으로 흘려보낸 거죠. 이 안상호가 친일 인명사전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이유와 그의 후손들이 100년 뒤 지금까지 의료계에 남아있는 이유는 사실 같은 뿌리에서 뻗어나온 두 개의 가지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배우 하영이 매국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조상의 죄까지 뒤집어 써야 하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일본 언론도 같은 논리를 폈고 해외에서도 한국 특유의 그 톡식 컬처라거나 캔슬 컬처라면서 사람 하나를 순식간에 매장한다고 혀를 차는 목소리도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애국지사의 후손은 왜 존경받아야 할까요? 그들도 그저 후손일 뿐인데 우리는 왜 아직도 일본의 사과를 요구할까요? 그것도 그저 과거 조상들의 일인데. 한국에는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영의 이야기는 그 말이 아직도 틀리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 보인 사례에 가까워요. 답은 하나입니다. 청산되지 않은 과거는 대물림되고 용서받지 못한 죄도 함께 대물림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민족 반역자를 용서한 적이 없어요. 그들 역시 단 한 번도 제대로 사죄한 적이 없으니까요. 죄가 사라지지 않았으니 그 죄를 딛고 쌓아 올린 것들도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당신의 부모와 형제가 고문당하고 처형되어서 그 대가로 옆집이 대대손손 유복하게 산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밀고 한 번에 가족이 몰살당하고 그 밀고의 대가로 받은 땅과 돈이 100년을 건너 지금의 학위와 병원과 명성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안상호는 그 돈과 인맥의 자리에서 이완용을 살려냈고 그가 이름을 올렸던 대정친목회에는 이완용과 윤치호 같은 당대 최고의 일제 협력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상호는 그 삶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나는 일본 사람과 똑같다고 신문 지면에 이름과 얼굴을 걸고 당당히 말했죠. 죄의 대물림이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재산을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에게 지금이라도 돌려주면 돼요. 그런데 민족 반역자들의 후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럴 리 없죠. 그들은 대개 그 재산을 부모가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근로소득이라고 믿으며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반대편의 삶도 함께 봐야 합니다. 부모와 친지가 독립운동으로 처형되고 그 시신조차 어디 있는지 모른 채 집과 재산까지 몰수당해 굶주리며 산으로 숨어들어서 나무를 캐먹고 자란 아이들이 있었어요. 부모 없는 자식이라는 손가락질을 견디면서 그 세월을 온몸으로 통과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덕분에 지금 우리가 삼시세끼를 편히 챙겨 먹고 살고 있어요. 그들이 남긴 게 삼시세끼만은 아닙니다.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광복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뜬 이들이 있어요. 끝내 고국 땅을 밟지 못한 그 30분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 외교부와 빙그레 이 브랜드가 광복 81주년을 맞아서 뒤늦은 여권을 만들어서 헌정을 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해외 생활을 하면서 그 태국에 있을 때 그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그때 일어났었는데 그 쿠데타를 피해서 태국으로 도망친 뒤 여권조차 없이 지내던 친구들을 직접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얼굴을 보고 나서야 내가 정말 아무렇지 않게 들고 다녔던 이 여권의 무게를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 통계로는 2025년 12월 말 기준에 전 세계 무국적자가 최소 450만 명이에요. 국적이 있다는 것, 그 나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여권 첫 장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죠. 이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이 아무 지장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편의와 보호를 베풀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그 한 문장이 지금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건 굶주리며 산을 오르던 그 아이들의 부모 세대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나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 물질로든 마음으로든 그들을 예우하는 것이야말로 이 사회가, 우리가 진짜로 해야 할 일이죠. 조상의 허물은 후손의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조상의 공 또한 후손의 공이 아니에요. 다만 조상의 빛을 빌려서 자기 얼굴을 밝히려고 했다면 그 빛이 드리운 그림자까지 자기 몫으로 짊어져야만 하죠. 자랑할 때만 내 조상이고 책임질 때는 남의 조상이라 할 수는 없는 법이잖아요. 조상을 이용해서 빛을 거머쥐려 했던 하영이 결국 감당해야 했던 건 바로 그 그림자였습니다. 1909년 12월에 23살의 청년 이재명은 명동 성당 앞에서 매국노 이완용을 향해 단도를 휘둘렀습니다. 명동 성당 입구에는 지금도 의거터 표석이 남아 있습니다. 이완용은 어깨에 중상을 입고 쓰러졌고 이 하영의 증조부 안상우를 포함한 당대 최고의 의사들이 그를 살려냈습니다. 이재명은 이듬해인 1910년 9월 30일 조선총독부 체제가 정식 발족하기 바로 하루 전날 경성감옥, 지금의 서대문 형무소 자리에서 교수형으로 순국했어요. 그의 나이 24살이었습니다. 그가 순국하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죽어 수십만 명의 이재명으로 환생하여 기어이 일본을 망하게 하고 말겠다. 이완용은 그 부상으로 17년을 앓다가 죽었습니다. 그로부터 117년이 흘렀습니다. 2026년 같은 이름을 가진 대통령이 친일 재산 귀속법을 공포했어요.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하게 쌓은 재산을 조사하고 환수해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법은 지난 6월 2일 공포됐고 법무부는 6월 22일 조사위원회 설립 준비단을 출범시켰어요. 러일 전쟁이 시작된 1904년 2월 8일부터 광복절인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협력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환수 대상으로 규정하며 오는 12월 3일부터 정식 시행됩니다. 안상우가 법률상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인정되고 그의 재산이 후손에게 이어진 경로까지 확인이 된다면 이 법은 하영 가문에게 더 이상 상징이 아니라 실제 절차로 다가올 수 있어요. 이재명이라는 이름의 우연한 반복 앞에서 저는 이것이 그저 통계적 확률의 문제라고 냉정하게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청산되지 않은 죄와 성찰 없는 업보는 결국 카르마로 돌아옵니다. 117년 전 실패했던 이재명의 칼끝이 117년 뒤 이재명 정권의 법조항으로 되돌아왔어요. 이 승자에 의해 쓰인 역사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중은 그 역사를 매번 다시 썼어요. 4.19 혁명이 그랬고,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이 그랬고, 6월 항쟁과 촛불혁명, 빛의 혁명이 그랬습니다. 위에서 지워버리려 한 자리마다 아래에서 다시 파헤치고 기록해온 우리의 손이 있었어요.
이 하영의 냉장고 문을 연 것도 결국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100년 전 신문을 뒤지고 흩어진 조각들을 서로 나누어 맞춘 이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승자의 역사를 그대로 받아 적지 않고 끝내 스스로 다시 써낸 이 힘을 저는 우리 사회가, 바로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땅에 억눌린 기억은 오랫동안 국경 안에서만 사겨져 왔습니다. 식민과 분단과 압축 성장을 통과하며 우리 민족은 억울함을 억울함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늘 삼켜왔어요. 이제 그 사김은 국경을 넘어서 예술이 되어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기생충에 반지하는 세계의 관객을 울렸고 오징어 게임은 각기 다른 언어로 이 땅의 절박함을 번역해냈죠. 파친코는 이주와 차별의 세대를 그렸고 파묘는 밑도 끝도 없는 부자라는 한 문장으로 이 한국에 청산되지 않은 친일의 유산을 정확히 짚어냈어요. 이 영화 파묘에서 풍수사 상덕, 이 최민식 배우가 연기했죠. 이 상덕이 밑도 끝도 없는 부자라는 말을 듣던 자리에서 코를 킁킁거리면서 쩐 냄새가 나는 것 같다라고 웃으면서 말을 하죠. 스크린 화면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세계를 무대로 노래하는 케이팝 가수들의 몸짓 하나하나에도 이 땅 특유의 그 구슬픈 한과 신명나는 흥의 정서와 삶에 대한 태도가 배어 있죠. 그리고 소설가 한강은 광주 5.18 학살을 다룬 소년이 온다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스웨덴 할리먼은 그의 문장을 두고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력한 시적 산문이라고 평했어요. 이 우리만의 억눌러야 했던 것이 결국 세계가 알아듣는 보편적 언어가 된 겁니다. 영화 파묘의 상덕이 그 부자에게서 맡았던 건 썩은 돈 냄새였어요. 하영의 냉장고에서 나던 것도 결국은 같은 냄새였습니다. 오래 방치된 것들이 부패하며 풍기는 감출 수 없는 냄새 말이죠. 이 81번째 8.15 광복절을 전후로 이 K 네티즌들이 지금 100년 전 신문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러면 게임은 끝난 거죠. 이게 마법이 아니라 축적된 기록의 힘이지만 그 축적을 가능하게 만든 절박함만큼은 마법처럼 느껴져도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영은 누구의 강요도 없이 스스로 그 냉장고를 가리켰습니다. 그 안에서 1909년 한 사람이 겨눈 칼끝의 유언이 2026년에 대한민국 법조문이 되어 걸어 나왔고요. 영원히 썩지 않는 음식을 보관할 냉장고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 썩은 내는 새어나오고 문은 열립니다. 청산되지 않은 과거는 수십만 명의 이재명으로 환생이 기어이 단죄되고 말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죠.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제 영상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그럼 그때까지 나만의 위도에 꼭 맞는 섬에서 편안히 머무르세요.